안녕하세요. 스키냥기입니다. 오늘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지난 편에 이어서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나머지 2가지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릴게요. 3번째 장, 이성편.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이 중에 수많은 상식과 직감이 오판을 낳는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 읽어드릴게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두루 사귀고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자주 여행을 떠났다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A씨는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에 오늘은 대표님이 오시니 다들 출근 시간을 엄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차하면 지각인 상황. 마음이 급해진 A씨는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해가며 앞차를 추월했다. 어떻게든 8시 59분 59초 전에 회사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 감시 카메라도 가볍게 무시해 주었다. 그렇게 달려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세이프인데 하필이면 이럴 때 거북이 차량이 말썽이다. 미친듯이 크랙슨을 울려봐도 앞차는 꿈쩍하지 않고 결국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다. 다시 신호가 바뀌기까지 좋게 99초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늘 A씨는 영락없이 지각이다. 지각을 면하고자 그렇게 내달렸건만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을 속절없이 바라보며 A씨는 생각했다. 앞차 때문에 재소음 붙었네. 아니 무슨 차를 그렇게 천천히 몰아. 분명 여성 운전자겠지. 사람들은 보통 서행하는 차량을 보면 그 운전자가 여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표성 추론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표성 추론이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성과 합리성으로 결과를 추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직감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결과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성 추론은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된다거나 100%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저 빠른 판단을 위해 가설을 세워두고 실은 자신의 인식이 그저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표성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실제로 대표성 추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빠른 판단만큼 심각한 오류를 낳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의 기본 요소를 무시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45세인 조는 기혼자로 슬아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 그는 보수적이고 신중하지만 진취적인 성격이다. 사회나 정치 이슈엔 크게 관심이 없고 휴일엔 직접 가구를 만들거나 퍼즐 게임을 즐긴다. 존이 30명의 엔지니어와 70명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표본 그룹이 1명이라면 존은 엔지니어일까 변호사일까? 선택을 마쳤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존이 엔지니어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대표성 추론에 오도된 것이다. 확실히 앞서 말한 존에 대한 소개 중에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라고 생각할 만한 고정관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고정관념일 뿐이다. 사실 표본 그룹에는 변호사가 70명이고 엔지니어는 30명 뿐이다. 다시 말하면 존이 변호사일 확률이 70%로 엔지니어일 가능성보다 크다는 의미다. 통계학에
근수의 법칙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대표성 추론에 오도되어 소수의 법칙을 따른다. 표본의 수가 얼마든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내성적인 사람이 도서관 사서가 될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마켓 점원이 될 확률이 더 높을까? 정답은 마켓 점원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마켓이 많겠는가? 아니면 도서관이 많겠는가? 그러니 마켓 점원이 많겠는가? 아니면 도서관 사서가 더 많겠는가? 자, 이제 알겠는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 상관없이 도서관 사서보다는 마켓 점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단지 내성적이라는 글자에 도서관 사서가 될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표성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마 다들 한 번쯤 도로상의 3대 운전 바보는 여자, 노인, 나이 든 여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도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직감적으로 운전자가 여자 아니면 노인이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 실제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솔직히 요즘처럼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에도 여러 문화적 선입견의 영향으로 연령, 성별, 직업, 종족, 국적, 종교, 사회계층에 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우리가 타인의 성격과 능력,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의 테드닷컴,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에 직장에 감춰진 편견에 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강연자인 야스민 압델 마지드는 어린 시절 호주로 이민 온 이슬람 여성이다. 히잡을 두른 그녀는 레이싱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레이싱 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 있는 권투 선수를 양성하기도 한다. 그녀는 많은 사람의 고정관념을 깼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편견이 사회 노동력의 다원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중은 여전히 일부 직업을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처럼 말이다. 한 부자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중상을 입은 남자아이를 본 외과 의사가 순간 멍하니 얼어붙은 채 말했다. 나는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요. 네, 아들이거든요. 그럴 리가? 아이 아버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외과 의사가 실은 남자아이의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던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의 예는 충분히 들었으니 이번엔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항상 점잖고, 사회복지사는 애타심이 넘치며, 사업가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군인은 위풍당당한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집단의 주요 특징을 전형화하여 사회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인간의 인지 과정을 간소화해 우리가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어느 한 무리의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류와 선입견을 낳기 십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긴 편견은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인간 교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두루 사귀고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을 뿐더러 자주 여행을 떠나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간다면 좀 더 다원화된 인식으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장은 관계편입니다.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연습 중에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대인공포증을 극복하려면 되뇌가 그 경험을 학습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대인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상대와 얼굴을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야 한다. 많은 친구가 내게 말하곤 한다. 마땅히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지만 사교 장소에만 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는지, 혹시 이런 게 대인공포증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나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만 해도 나는 그 낯선 곳에서 영어 한마디 뻥끗하지 못했으니까. 내성적인 성격을 타고난 데다 반에서 유일하게 중국말을 하는 아이였던 나는 거의 반년에서 1년 되는 시간을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은 채로 지냈다. 물론 친구들은 그런 나를 비웃었고 당시의 경험은 내게 많은 그늘을 남겼다. 하지만 이후 나는 그 그늘에서 빠져나왔다. 매일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었고 별도 연습을 통해 조금씩 두려움을 떨쳐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인관계란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접촉 횟수가 늘수록 사교적으로 변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걸까? 혼자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보자. 걷고 또 걷다 보니 길을 잃었고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나간 상황이다. 이때 전방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젊은이들이 보인다. 현지 주민인 듯한데 다들 우람한 체격에 가죽 재킷을 입었고 몸에는 문신까지 새겨져 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길을 물어보려는데 그들이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일제히 몸을 돌려 당신을 쳐다본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심장이 다른 박질 치고 손에 땀이 차고 심지어 몸이 떨릴 것 같은가? 이해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긴장감을 느낄 테니까 말이다. 막말로 그들이 당신을 상대해주고 도움을 줄지 아니면 당신을 비웃거나 해코지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람을 괴롭힌다. 그런데 대인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협감과 초조함을 매일같이 느낀다. 낯선 도시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난 상황이 아니라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노부인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상황만으로도 초조함을 느끼고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타인과 마주쳤을 때 생각조차 마비될 정도로 불편한 마음이 극에 달한다. 한마디로 생존을 위협받을 때와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되어 상대와 제대로 교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 그들의 눈에는 상대가 아니라 왜곡된 거울 속 겁에 질린 자신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든 예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길을 잃은 채로 걷고 또 걸어 친절하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지언정 불량배처럼 생긴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실은 이와 유사한 경험이 대인 공포증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 아마 자기 자신조차도 기억 못하는 어느 사교 장소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며 그런 까닭에 사교 장소를 피하게 됐을 거라는 뜻이다. 일단 상황을 모면하면 즉각적으로 마음의 초조함을 가라앉히고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회생활에 긴장감을 느낄 때마다 이를 피하니 좋더라 라고 우리의 뇌가 학습하게 되고 이것이 조금씩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대인관계를 피하는 고수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일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혹은 감정적으로든 이것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대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자신과 대화를 나눠줄 사람을 찾길 갈망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량배처럼 느껴진다. 사실 대인관계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낯선 사람과 낯선 무리를 마주할 때 초조함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조함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못 견디게 커서 어떻게든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도움과 개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인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단, 내가 언급하는 대인공포증 극복 방법은 자폐증이나 우울증 또는 기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대인공포증은 특정 상황에 대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대인공포증과 초조함에는 인지행동요법, 약칭 CBT이라는 치료법이 큰 도움이 된다. 전통적으로 심리치료라고 하면 CBT는 행동치료에서부터 시작한다. 행동을 바로잡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혼자서 하는 인지행동요법 시행 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호흡을 연습한다. 심호흡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긴장을 하면 호흡이 빨라져 얕은 숨을 쉬게 되고 이것이 다시 긴장감을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따로 심호흡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심호흡 연습은 간단하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최소 4초,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된다. 역시 최소 4초. 서두르지 않고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서두르지 않고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초조함이 밀려올 때 약간의 안정을 찾아주는 아주 훌륭한 응급 키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곧 이성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잠시 조용한 곳을 찾아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켜라. 둘째,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또는 대인관계 중 자신에게 초조함이나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을 나열해 점수를 매겨본다. 100점 만점에 그 상황이 주는 초조함과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겨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느끼는 긴장 정도가 60점이라면 동료와의 모임은 30점,
상점에서 점원과 대화하기는 15점, 낯선 사람에게 길 물어보기는 50점,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고백하기는 100점 더하기 알파라는 식으로 말이다. 요컨대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되도록 많이 나열해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봐야 한다. 점수를 다 매긴 후에는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정리해 이를 연습 과제로 삼아볼 수 있다.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려면 대뇌가 그 경험을 학습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대인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상대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나가야 한다. 그러니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점수가 가장 낮은 상점에서 점원과 대화하기를 목표로 상점에 가서 점원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리버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연습이니 달아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으로 그 관문은 통과다. 물론 목표를 설정할 때는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라고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다음 회에는 적어도 2번은 자발적으로 발언하기 라는 목표가 더 낫다. 이 과정 중엔 분명 난관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있을 거라는 뜻이다. 이럴 때에는 해당 과제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다른 것부터 도전하거나 과제의 난도를 낮춰도 좋다. 예컨대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면 반드시 3명 이상의 낯선 사람과 5분간 대화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모임에서 한 사람과 5분간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마음 먹어보는 것이다. 이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보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긴장을 던답시고 먼저 술을 마신다거나 줄담배를 피운다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문 밖을 나서는 등의 행동은 금물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 때 오는 초조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다른 나쁜 습관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가지, 이성적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붙돋아 보길 추천한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은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을 겁주는 행동일 뿐이니 마음의 목소리를 달리해보자. 나는 재미있어. 알고 지낼 만한 사람이야. 내가 친해지면 사실 귀여운 면이 있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들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거야 와 같이 자신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 이성적이되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대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크고 작은 사교 모임에 큰 도움을 주었던 개인적 기술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칵테일 파티처럼 낯선 얼굴들이 가득한 모임에 참가할 때 나는 내가 탐조둥이 되었다고 상상했다. 나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비추는 것이며 나에게 빛을 받은 사람은 무대에 선 배우와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자 나도 모르게 어색함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한데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마음속의 탐조등을 꺼내 타인의 가장 좋은 면을 비춰보길 바란다. 이를 행동으로 옮겨 꾸준히 연습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모임의 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편안하고 깊은 잠에 잠들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